네, 안녕하십니까. 이 위독대에 인연이 된 우리 새내기 불교와 사회 강의 신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람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기로 어떻게 보면 내정이 되어 있었던 곳, 내가 이미 알게 모르게 인연 지워져 있던 곳으로 가는 다양한 방법들은 있겠지만은 결과는 사실은 이제 내 의지대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에서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가 행여 또 강의실 안에서 예기치 않게 단 한 건이라도 생긴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과목이 좀 수업을 체크를 해야 돼서 제가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체크에 관해서는 먼저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십시오. 노트를 준비해서 지금 보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제1강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제1강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작게 수업 OT 사성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강의를 할 내용들. 이건 이제 적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들으면서 메모를 하십시오. 필기를 뭐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그건 의미 없, 뭐 크게 제가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충분히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의도하는 교육 목표에 충분히 다다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노트 필기한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인상적인 것이든 하나의 단어라도 노트 필기를 한 것을 나중에 제가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거의 그것을 또는 이 시험이라든지 리포트 점수의 대폭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한 거는 뭐 저에게 문자 제 전화번호인데 아마 강의 계획서에 나와는 있을 겁니다. 뭐 이 문자로 주셔도 좋고 지금 이 동영상을 어디에 업로드를 하는지 일러달라는 메일이 왔는데 메일을 준 우리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그 답변을 못 드렸어요. 지금 우리 학교도 이런 상황이 지금 처음이고 저도 유튜브 방송은 하지만은 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즉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다소 답답했던 마음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립니다. 이 과목이 불교와 사회죠,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상 대부분 뭐 한문 수업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담이 되지 않게 제가 한문을 많이 좀 쓰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한문 표기가 다 되어 있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편하게 듣고 이 교양 필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수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서로 지켜야 할 태도들 또는 약속들 또 우리가 이 수업을 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배워야 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했던 거죠. 물론 강의실에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석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사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 19가 좀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서로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만을 저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이 과목은 우리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어떤 교양 과정들이 있죠. 교양 필수 과정들 중에 사회과학 과목도 또 여러분들이 이수를 해야 되고, 또는 뭐 자연과학 과목도 이수를 해야 되고, 또는 인문학 과목들도 이수를 해야 되죠. 해서 세상을 보는 다양한 또는 폭넓은 또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보편적 그런 보편성 안에서 특수성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그 교양 과정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목은 그 인문학 철학 개론과 같은 코드의 과목입니다. 근데 이런 철학 개론과 같은 코드의 과목이 우리 위덕대학에서는 불교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교과명으로 이렇게 듣게 되어 있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 30%는 무응답,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학생, 그리고 또 일부 학생은 교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제가 수업 때 물으면 대답 막 지르세요. 그죠? 이게 맞을지 또는 뭐 내가 틀려서 혹시 망신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여러분들 말대로 쪽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지르는 것,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사회성을 길러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업 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소통을 하는 방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맞고 틀리고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약간 거기에서 성격이 비껴가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학교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가장 많은 확률로 학생이요 그래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럽니다. 웃기지 마라. 학생이 무슨 학교의 주인이 되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 것이냐. 우리가 수처작주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먼저 내가 그 일과 그 일을 하는 장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학생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특히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뭐 중등 고등 중고등 때도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학교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사실 뭐 학교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죠? 학교 살림살이나 학교 운영이나 뭐 관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결코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교수가 학교의 주인입니다. 절대 아니죠. 교수가 어떻게 학교의 주인이 됩니까? 교수는 이 연구, 그 다음에 강의, 충실히 하면서 어떤 한 시대의 학문적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만들어가고 이어주고 이어나가면서 우리 사회적 기반을 가장 고퀄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은 대학의 주인이 교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학교의 주인은 이 학교의 설립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라고 하죠. 사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국민과 동격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헌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해야 될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학교의 주인은 학교의 설립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설립 이념에 맞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위덕대학교라고 하는 이 설립 이념에 따라서 교수님들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개설된 그 수업에 따라서 열심히, 물론 이제 그거는 위덕대학교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적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 학문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설립 이념이 학교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냐면, 이 과목이 인문학 철학 개론과 같은 코드의 과목인데
그 위덕대학교가 불교와 사회라는 과목으로 개설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불교와 사회라고 하는 이 학과목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어떤 지평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합당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 위덕대 설립 이념에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 학문적 코드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여러분들과 용어 같은 것들도 가급적 쉽게, 그죠? 어려운 용어 잊어버리는 것보다 쉽게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들로 그렇게 꾸며가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제 수업 OT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이런 그 인문학적 사고 안에서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이 수업의 지금 전반 보니까 제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성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볼 때에 첫 번째로 그 나라의 정치계 윗물이 맑혀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이나 어떤 일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만큼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그 시스템을 잘 수행해 내느냐가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내지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이건 굉장한 사실은 후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정치계의 윗물을 맑히기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느냐. 저는 일단 거기에 관한 일단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내지는 이제 절대 내지는 뭐 아닌 건 없으니까 어떤 분야는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사회적 합의 안에서 전부 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준, 또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정치의 윗물 맑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정치계의 도덕성이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또 기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냐면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우리가 그 자본주의 내 노력으로 본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는 안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나에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내가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코노믹한 도덕성이 우선돼야 되겠죠. 뭐 내가 잘나서 내 돈 벌었으니까 내 돈 내 멋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그 사고가 아니죠. 그죠? 경제적 사고가 아니죠. 그게 심해지면 거의 뭐 약탈적 사고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선진국에서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업하고 그 다음에 CEO들은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잘 지키려고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개인의 삶과 기업과 국가 사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이제 이런 의식들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은 교육입니다. 교육.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교육 덕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사회가 교육에게는 무한정의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교육도 선진화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복지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정치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포퓰리즘이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근데
정치 경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잘못된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하나의 무엇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내가 내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정치, 경제, 교육, 복지, 그죠? 그 다음에 문화라는 순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발휘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투명화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 민도로 볼 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정황들이 무엇이냐? 수업 중에 전화가 오고 이랬는데 그냥 여러분들 양해하십시오. 그냥 가면서 계속 보완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그 사회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민도의 첫 번째 기준이 음식 문화입니다. 그 나라의 음식 문화가 얼마만큼 잘 정제되고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자주 중국 여행을 가고 중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못하지만 중국에 우리 갔을 때에 먹는 거 먹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에 갔을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절대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가 지불하는 대가만큼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음식 먹고 굳이 탈라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음식을 대하는 그냥 이 생존적 의미가 강했지 음식을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나의 문화적 차원으로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실 공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VJ TV 방송이 있었죠.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가서 주방의 청결도를 이야기하고 손님들에게 이 음식을 소개하고 하는 것들도 그냥 방송이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국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정치, 경제, 교육, 그 다음에 복지, 마지막에 문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은 문화부 수장은 문화를 하는 사람이 되죠. 고양이 제가 또 차차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음식 문화가 정갈해지는 것.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공연 문화입니다. 지금 공연 문화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연문화 쪽에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죠. 영화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민도로 볼 때에 이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했을 때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 문화, 그죠? 내지는 순수 문화가 그 사회의 가장 상위로 인식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나라는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간단한 답이 하나 나옵니다. 대국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면 대국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대국의 조건, 제가 방금 이렇게 다 이야기 드렸죠, 그죠?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대국의 조건,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영향을 주느냐 받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대한민국은 이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나라에 속하겠습니까? 받는 나라에 속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해보자. 2, 3초간. 제가 차 마실 동안, 물 마실 동안. 우리나라가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변수가 나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들이 좀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그러나 한 가지 중국에서 중국도 이제 한번
대국 굴기, 이제 중국에서 굴기라고 하는 것은 길, 대국의 길 이런 의미죠. 굴기, 그러니까는 제가 한자 잘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죠? 이 대국 굴기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집체 학습 내용을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실은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동양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는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아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는 오직 서양 철학과 중국 철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포지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채우고 가꾸고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할 많은 학습들이 실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국의 조건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선진국, 대국 같은 의미라고 봐야죠. 그죠? 뭐 땅덩어리가 크다고 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듯이 땅 크다고 대국은 아니죠. 이 대국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등이 균형 잡히게 구축이 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선진적 상황일 때의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가 작아도 그건 대국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진적인 국가의 격을 갖추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국,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각국의 학자들에게 일종의 그 견해를 물었죠. 견해를 물었는데 약간씩 엇갈리고 있고는 있지만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동의했던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사상과 문화적 영향, 그 다음에 정치 체제와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얼만큼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갖추어져 있느냐, 합리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느냐, 그것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과 잘 맞물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과 문화의 영향력, 정치 체제,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대국이 되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니까는 대국 굴기, 그러니까 대국이 되는 길,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길은 결국은 뭐냐면은 문화의 혁신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져야 된다. 문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고 또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또는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서 설정해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문화적 혁신에 의해서 대국 또는 선진국이 인도되어져야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이라든지 금권으로 만약에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면 참 낙후된 나라죠, 그죠?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이미지네이션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무엇이란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이 문화적 혁신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때의 경제 발전 또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강력한 엔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도 물론 이제 경제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돈만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국, 선진국이 탄생한 경우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국, 그죠? 뭐 대국이란 말을 선진국과 동의어로 봐도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대국입니다. 그죠? 이 땅 평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소국 내지는 약소국은 다른 나라에서 사상과 문화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우리 사실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왜 탄압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몰랐느냐 하면은 여기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이 열대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좀 편안하고 용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든지 국가적 시스템이라든지 문명이 예를 들면 축적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 인권이나 가치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선진국 또는 대국 또는 반대로 약소국, 소국 또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서 우리가 뭐 동양철학, 물론 이제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이 말 중요하죠.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러나 이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라든지 사실 개념 같은 거는 우리 근대 일본의 발명품입니다. 일본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의 역사적 노하우와 서양의 학문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정말 고심해서 만든 용어죠. 우리가 쉽게 함부로 이것을 폄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전공을 또 선택하게 되고 또 이 전공을 얼마나 더 심화해 나가느냐. 여러분들 개개인에 따라서는 전공이 적극하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공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보다 저는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한번 내가 거기에 몰입해 보는 것은 정말 내 거를 찾았을 때에 자기 데이터를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몰입해 보는 것, 열심히 해보는 것, 이것이 차후에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몇 번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는 방향은 바꿔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발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덕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실은 이제 요즘은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는 말이 좋아서 대학이지 거의 뭐 취업학교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구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취업을 위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될 진정한 나의 가치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뭐도 받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것이 가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교육 과목이 개설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대국의 조건에 대해서 중국의 대국 굴기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언급을 제가 방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조금 한번 나누어 보죠. 그죠? 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이 불교화 사회인데,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의 3대 요소를 교주, 교전, 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곧 교주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는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문화적으로 드러낸 것을 밀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밀교라고 하는 이 삶들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완성을 위한 이 문화적 코드에 대한 연구 전공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위덕대학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학교가 지금 이제 우리 경주시 강동면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많은 위락시설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자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할 때 크게 공연 문화와 미술 문화로 제가 한번 나누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에 보니까는 요즘 우리나라가 이 트로트 전성 시대입니다. 미스터 트롯, 그 다음에 뭐 KBS가 키운 그러면서 뭐 조명섭 뭐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저도 과거 미스터 트롯 때는 잘 볼 겨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미스터 트롯은 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제가 응원했던 응원했던 가수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임영웅이 그 미스터 트롯 최종 지인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 진 이후 촬영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봤는데 TV조선에서
임영웅의 어머니한테 포천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는, 지금 그 TV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더구만요, 동네가. 근데 임영웅 어머니한테 많은 전화가 왔는데 전부 다 전화 온 사람들 중에 뭐냐면, 나는 정말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최근에 내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우울증이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되어졌고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 많은 전화를, 울면서 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평소에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공연문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정화. 요즘 흔히 우리 유행하는 말로 힐링이죠. 자기 치유. 그러한 측면을 이 공연 문화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지금은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19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뭐 뒤풀이도 가고 만약에 노래방도 가고, 여러분들이 코인 노래방이라도 간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나 자신을 해소시키고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생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치료는 외부적인 것이지만 치유는 내부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연 문화입니다. 근데 이 공연 문화는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뭐냐 하면은 그 재능의 선천성에 크게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세상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그렇게 타고났지도 못했고 노력을 해서 이거는 될 일도 아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공연 문화 쪽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 재능의 선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술 문화는 이것과는 또 조금 다르죠. 조금 전에 공연 문화가 이 카타르시스적이고 힐링과 치유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능의 선천성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술은 치유적 측면보다 오히려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가치지향적 성격이 강합니다. 가치지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 우리 아마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는 인상파, 요즘은 뭐 일부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제가 교과서에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화랑회를 간다든지 하면 미술이고 난 뭘 그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뭐 현대미술에서는. 왜냐하면 이 미술 문화는 공연 문화가 가지는 카타르시스적인 특징과 달리 가치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기질적으로 이 가치지향적이고 학습하는 데에 어떤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미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면 더 이점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가치지향성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이 분야를 내가 열심히 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학습 의지를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재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술 문화 쪽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연 쪽은 좋아하는 데서 재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사회 발달 과정, 대국 내지는 선진국 마지막 모양이 우리가 문화의 향유라고 볼 때에 문화도 크게 이와 같이 우리가 공연 문화, 그 다음에 미술 문화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종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뭐 이 종교의 내용은 뭐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뭐 종교들이 지금 있죠. 그죠?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의 가르침은 지금 일단 젖혀놓고 보더라도 이 종교도 사회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기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유목적 특징의 종교가 있고 농경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유목사회적 문화 내지는 종교, 유목문화적 특징 안에서의 문화나 종교는 계율 위주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기본적으로 옮겨 다녀야 되고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율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서 또
옮겨 다져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실용지향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목적 문화에서 그 배태된 종교들도 그와 같은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율 위주가 되고 실용지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신권적 특징이나 또는 신권적 문화가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이 발달되고 유목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자극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악적 요소가 많고 음악가들이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가운데는 미술가보다 음악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유목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옮겨 다니는 부족들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도 이와 같이 종교의 가르침을 차지하고도 사회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농경문화적, 농경사회적인 기반을 가지는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은 불교도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완성적 특징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농경문화, 뭐 커다란 산, 바위, 계곡, 시각적 요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교들 안에서는 그 유목문화적 종교와 달리 이 농경문화적 종교에서는 시각적 표현에 의하고 미술가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라든지 교학 위주이고 그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르침이 전성되고 확산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도 그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조건에 바탕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큰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틀 안에서 우리가 종교도 이렇게 보는 것, 그러한 태도, 그러한 열린 태도, 내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개인이죠. 우리가 농경 문화적 토대 안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유목적 기질을 가진 사람, 농경적 기질을 가진 사람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목적 기질 안에서도 사변적인 어떤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유목적 문화에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있는 이러한 기질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한 가지 잣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이 외부적 조건은 자기를 바라다 보기 위한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외부적 조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안목을 넓히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담론들을 이해하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다. 저도 이것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최고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는 이제 그건 불가하겠죠. 서로 제가 중간중간에 모순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종교 문화는 그 모순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듣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형제 중에 형은 집에 오면은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엄마가 건강이 염려되니까 야 나가서 좀 밖에 니도 친구들이랑 놀아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동생은 집에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바로 밖에 나가면 내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공부 좀 하라고 할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엄마는 형한테는 나가 놀아라고 하고 동생한테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한다래요. 근데 이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를 이야기해서 가운데로 오게 하고 서에 있는 사람은 동을 이야기해서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앞으로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